오늘도 삶의 다음 페이지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술을 계속 마신다거나 자녀가 무리한 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한마디 해야 하는데 싶지만 막상 입을 열기 망설여집니다. 말을 하자니 또 잔소리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것 같고, 안 하자니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그때 내가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내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이거나, 엄마는 맨날 그래. 너는 왜 자꾸 간섭해?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참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는 걸까?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 자꾸만 그 대화가 떠오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예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듣는데 뭐. 그런데 정말 그게 답일까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전하려는 마음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진심을 담아내는 말의 그릇을 잘못 선택했던 겁니다. 똑같은 조언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에 전혀 다르게 들어갑니다. 어떤 문장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어떤 문장은 그 문을 더욱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다는 거죠. 단어 몇 개, 말투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아파트 분여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단에 장미를 심으면 어떨까요? 순간 옆에 계시던 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미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무궁화를 심어야죠. 제안했던 분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모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장미 좋죠. 저는 무궁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알아볼까요? 같은 의견이지만 첫 번째는 상대를 틀렸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함께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차이가 모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고는 하고 싶지만 관계는 상하지 않게 하는 말들과 반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절대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되시니까요. 사실 이 말들은 여러분도 이미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화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쓰던 말 몇 마디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사용해 보시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히 스며들어 힘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럼 먼저 관계를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하셔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대화의 온도를 바꾸는 말. 얼마 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더니 요즘은 옛날처럼 엄하게 안 키운다면서 차갑게 나오더라고. 나는 손주 생각해서 한 말인데 간섭한다고 생각하나 봐. 요즘 며칠째 연락도 없어.
한참 듣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상황에서 네가 섭섭할 만도 하지. 충분히 이해해. 근데 며느리 입장도 있을 것 같아.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끊은 후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고마워. 내 말 들어줘서. 며느리한테 다시 잘 얘기해 보려고. 사실 저는 그때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친구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 다음 다른 관점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근데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친구는 너마저 며느리 편들어? 라며 방어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먼저 들으니까 친구의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며칠 후 그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랑 얘기했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감정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정을 인정받으면 빠르게 진정되지만 무시당하면 오히려 분노와 자기 방어가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는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아라는 뜻이고,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며 방어적 자세가 풀립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면 우리의 제안도 거부감 없이 듣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는 바로 타인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는 마음을 열어 변화를 만드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문을 여는 말. 지난주 일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애가 엄마는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말이야. 참 많이 들어본 상황입니다. 부모는 걱정돼서 얘기했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 지인이 사용한 말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명령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상대에게 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내 생각엔 지금 직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더라. 하지만 내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판단을 존중해. 라고요. 지인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애가 다르게 받아들일까? 저는 대답했죠. 엄마가 나를 막는다는 느낌보다는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수십 년간 인간의 동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거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선택지를 제시받은 사람들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보다 조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는 상대방을 지시받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내 생각엔 이럴 수도 있겠더라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정답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생각엔 이럴 수도 있겠더라는 말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도 생각이 있을 테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함께 가장 좋은 길을 찾아보자는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통제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 대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엔 이럴 수도 있겠더라는 사랑과 존중을 동시에 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조언하는 사람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느낍니다. 세 번째, 강요 없이 생각을 심는 말. 며칠 전 부부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과 차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터뜨렸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좀 보세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나왔는데도 운동은 안 하고 밤 12시까지 소파에서 핸드폰만 봐요. 이러다 큰일 난다고 당장 운동 시작하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무슨 의사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러는 거 있죠.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맞는 말을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처럼 잘못 살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상담실은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요즘 우리 아파트 사람들 아침에 산책 많이 하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같이 나갈래? 이렇게요. 2주 후 부부가 환한 얼굴로 상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요가 학원 등록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 부장님이 요가 하더니 허리 좋아졌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했더니 그날 저녁에 인터넷 검색해서 직접 등록하더라고요. 남편도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강요받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것은 반발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제크램은 심리적 반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해 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면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더라는 말은 정보 제공입니다. 여전히 선택은 상대방에게 있고 강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 정보만 제공받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율이 더 높았습니다. 직접 충고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방어심이 생기지만 사례를 제시하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은 여유가 생깁니다. 해본 사람도 있더라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상대방이 압박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더라는 그 공간을 남겨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그 공간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행동은 강요된 행동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기에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길을 보여주되 그 길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결정권을 돌려주는 말. 몇 년 전 후배가 퇴근 후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지금 30분만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후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헤드헌터한테서 제안이 왔는데 연봉은 1.5배인데 스타트업이라 불안하고 지금 회사는 안정적인데 발전이 없고 내일까지 답 줘야 하는데 어떡하죠? 후배는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은 장단점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참 그걸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라면 새로운 회사로 갈 것 같아. 내 나이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후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진짜요? 역시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네 상황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부모님 병원비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결국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후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죠. 일주일 후 후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저 지금 회사에 남기로 했어요. 고민하다 보니 지금 부장님이 내년에 임원 되시면 저한테 팀장 기회가 올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은 이직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했네요. 괜찮죠?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선택이 정답이야. 6개월 후 후배가 정말로 팀장 승진을 했고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선배님, 그때 결정은 제가 하는 거라고 해주셨어. 정말 제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만약 무조건 이직해라고 하셨으면 지금 후회하면서 선배님 탓이나 했을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타인이 강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신이 선택했다면 후회가 적고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조언을 따랐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는 결정권을 우리가 가져가는 말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원망을 사고 그 원망은 관계를 해칩니다. 반면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는 결정권을 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언할 뿐 결정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충고의 끝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라는 말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최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라는 말은 사랑과 존중의 균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는 내 편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더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말.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째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도 바닥났습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 조카는 구석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나약해. 우리 때는 그 정도로 좌절하지 않았어. 더 악착같이 했지. 그 순간 조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생이 섭섭해하며 말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사실을 말한 건데. 그날 저녁 저는 조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조카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모도 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어. 30살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었지. 그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동창회도 못 갔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조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어차피 더 떨어질 곳도 없네 싶었거든.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했어. 조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년 걸렸어. 3년. 근데 그 시간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너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조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한 달 후 조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저 취직됐어요. 이모가 해준 말씀이 계속 힘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국 심리학자 시드니 쥬라드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에서 주는 조언보다 옆에서 나누는 경험담에 더 마음을 엽니다. 조언은 나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다는 수직 관계를 만들지만 경험담은 나도 너처럼 힘들었다는 수평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실패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의 조언보다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했고 다시 도전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나약해는 위에서 평가하는 말이라 상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반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는 같은 눈높이에서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낮은 곳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은 나 역시 완벽하지 않고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낍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라는 말은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고 때로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조언이 됩니다. 6번째, 대화가 싸움으로 변하는 말.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고 해. 요즘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잖아. 작년엔 카페 하겠다고 하더니 석 달 만에 접었고 재작년엔 공방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했잖아. 너 맨날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창업 이야기를 꺼냈던 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 상황이 안 좋아서 맨날 그 핑계야.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한 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심리학자 존 다트맨은 인간관계 연구에서 비난을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전에도 그랬잖아처럼 과거를 끌어들이는 비난은 너는 항상 그래.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결국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걸 듣는 사람은 자신이 변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느낍니다. 연구 결과 과거를 소환당한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더 강하게 합리화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잖아 라는 말은 대화를 재판으로 만듭니다. 상대방은 피고가 되고 과거의 실패들은 증거가 되며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조언을 들을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말이 상대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 창업 이야기를 꺼낸 분도 과거의 실패가 소환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날 믿지 않는구나 싶어 대화가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과거에 대한 원한은 현재를 독살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잖아는 과거의 실패를 현재로 끌고 와 상대를 과거에 가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지난번에 힘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면 과거를 무기로 삼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대화가 즉시 멈추는 말. 친한 친구 부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날 일어난 일입니다. 식사 중에 친구가 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한테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다른 직원들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만 무뚝뚝하게 업무 지시만 하고 너무 스트레스야. 친구 남편이 바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요즘 회사 바쁘다며. 사장님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당신한테만 그랬겠어.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나는 매일 보고 느끼는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지. 야, 들었지? 내가 예민한 거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식사 내내 친구는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감정 무효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는 전형적인 감정 무효화로 내가 느끼는 것은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감정을 부정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지만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의견을 부정하는 것과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해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는 상대의 사고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 인격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친구 남편은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이 내 감정은 틀렸어. 내가 예민한 거야로 들렸던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은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는 상대의 경험을 부정하는 말이지만 타인의 경험을 누구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느껴졌구나.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사장님이 요즘 업무가 많아서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8번째, 배려처럼 들리는 가장 위험한 말. 지난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같은 동 사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밝으신 분인데 그날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일주일째 저를 완전히 피해요. 방문 잠그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그냥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살이 많이 쪘다. 건강도 걱정되고 좀 빼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엄마는 왜 맨날 내 외모만 신경 써? 내가 뚱뚱해서 창피해. 라고 소리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주일째 저랑 눈도 안 마주쳐요. 그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애 건강이 걱정돼서 한 말인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상징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는 전형적인 상징적 폭력으로 관계의 위계를 강조합니다. 나는 부모이고 너는 자식이다 또는 나는 선배이고 너는 후배이다 라는 서열을 상기시킵니다. 연구 결과 이런 전제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훨씬 더 방어적이었고 조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서열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결국 걱정을 담은 조언이 권력 관계로 변질된다는 거죠. 철학자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권력이 아니라 논리와 진심으로 설득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는 관계의 위계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순간 조언은 강요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내 생각인데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면 관계의 위계가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설득력 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언할 때 쓰면 좋은 말과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존중했고 나쁜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판단했습니다. 정답을 주려 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관점을 나누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피해야 할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떤 말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이 마음의 문을 닫는지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가, 남편이, 친구가 여러분의 말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인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말을 세게 하면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되지만 관계에 금이 갑니다. 말을 낮추면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명령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 문장씩만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야 돼. 대신 내 생각엔 이럴 수도 있겠더라고. 전에도 그랬잖아. 대신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라고.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꿀 겁니다. 오늘도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